안녕하세요. 오늘 읽을 책은 운을 잃는 변호사입니다. 지연이 니시나카 스토무. 글을 시작하며 스스로 자기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저는 50년 가까이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았습니다. 담당한 민사와 형사 사건을 전부 합치면 의뢰인의 수는 1만 명 이상 되겠지요. 형사사건도 그렇지만 민사사건에서도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인생의 중대사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타인의 중대사에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인생 공부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곰곰이 생각하고는 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구나 하고 말이죠. 1만 명 이상의 인생을 지켜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확실히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운이 나쁜 사람은 몇 번이나 똑같은 공경에 빠집니다. 제 사무소에 오는 공경에 처한 의뢰인들은 주로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같은 상황에 처해 다시 상담하러 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비슷한 갈등을 반복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지켜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했지만 역시 운이 나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사업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으려고 사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 역시 여러 번 반복해서 사무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회사의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운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만 명이라는 방대한 수의 의뢰인을 지켜보면서 저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간단히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은 신비롭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그 진정한 이치를 깨우칠 수 없지만 수많은 인생을 지켜본 경험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아지면 행복한 인생과 가까워집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행복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운의 신기한 부분이나 운이 좋고 나빴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저의 경험은 자동차 용품 판매 업체 옐로우햇의 창업주인 가기야마 히데사부로 씨에게 배운 점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움을 주시는 가기야마 씨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장. 아무리 출중해도 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10년 동안 정성껏 병간호해도 칭찬받기 어려운 사람. 운은 신비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통해 그 신비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지만 오히려 운이 달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으나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 이런 사례는 흔하게 볼 수 있죠. 제가 상담했던 유산 상속 분쟁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거동이 불편해져 자리 보존하고 누운 시어머니를 장남의 아내가 10년 넘게 간호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고마워서 자신의 유산 대부분을 며느리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이 유언장 내용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상담했을 때는 흔한 사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앞에 두면 아무래도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인의 친자는 재산 상속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에게 유산이 돌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친자식들이 자신들을 제쳐두고 혈연도 아닌 며느리에게 재산을 나눠주라는 유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 모두가 큰며느리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것을 싫어한 이유는 욕심도 욕심이지만 며느리를 향한 악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를 잘 모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항상 자기에게 감사하라며 생색을 낸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친자식 중 한 명이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한다는 마음은 자식들 모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너희 대신 내가 어머님을 돌봐드렸어. 그러니 나한테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거 아냐? 라는 태도를 보였다면 싫어할 만도 합니다. 실제로 주위 사람들은 큰며느리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분 나쁜 여자야. 시어머니를 가문화하기는 했지만 분명 재산이 욕심나서 그런 게 틀림없어. 친자식들도 며느리에게 이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산을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진상이었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어서 누워만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그 일을 10년이나 계속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한 아주 훌륭한 일이고 나름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이 힘든 일을 내가 해주고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유산 상속을 반대당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힘든 일이나 훌륭한 일을 하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만의 덫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어. 정말 고생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미움을 받지요. 또 인간관계가 나빠져서 운이 달아나 버립니다. 힘든 일이나 훌륭한 일에는 오만의 덫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모처럼의 노력과 고생이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역사회에 헌신해도 낙선한 시의원에겐 이유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며느리의 사연도 그렇지만 마음과 운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한 가지는 운을 높이려면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운이 나아지지 않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의뢰인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지인 중에 지역사회를 위해 몹시 헌신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치회장이자 학부모회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양쪽 다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는 직무로 지역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해 이 유력자가 시의회 의원에 입후보했습니다. 지방도시이고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는 2,000표에서 3,000표 정도였습니다. 지명도도 충분하고 오랫동안 헌신했으니 쉽게 당선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가 전혀 모이지 않아서 큰 차이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낙선한 당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왠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만큼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받은 일 때문에 관계자를 만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선거 이야기를 하는 그의 말투에서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지요. 물론 그 사람의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평판이 좋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치회장이건 학부모회 회장이건 모두를 위해 내가 일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말투나 태도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만함이 묻어나서 주변 사람들의 반감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다른 사람의 반감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그만을 떨었습니다. 그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애써 좋은 일을 해도 모두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다툼도 일어나고 남의 신뢰나 협력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운이 좋아질 리가 없지요. 아무리 유능하고 영향력이 있어도 혼자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슬픈 특징 같습니다. 내가 해줄 게가 아니라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별로 운이 좋지 못하다면 부디 겸손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같은 병실에 입원한 2년 만으로 나쁜 운이 들어온 사업가. 만남으로 인해 운이 크게 변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 교통사고로 입원한 일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우연히 어느 스포츠 클럽의 경영 고문과 같은 병실을 쓰게 되었는데 그가 사업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 클럽은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많은 빚을 지고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과 같은 병실을 쓰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의뢰인은 한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는 만남이 운을 나쁜 쪽으로 바꾼 사례인데 그와는 달리 우연히 알게 된 사람과 공동사업을 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좋든 나쁘든 만남은 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만남은 소중하고 누구나 나쁜 운보다는 가능하면 좋은 운을 불러오는 만남을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요? 인격을 갈고 닦는 것이 그 지름길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추면 주위에도 역시 인품이 좋은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인간성이 좋으면 인품 좋은 친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운을 부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인품을 갖추면 좋은 만남이 늘어나고 운도 좋아집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일까?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 이는 행운을 부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뿐이고 나쁜 사람 주변에는 나쁜 사람뿐이라는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의뢰인과 상대방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툼거리를 만드는 사람 중에는 타인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상처 입히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나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관계자를 조사해보면 역시 비슷한 유형의 나쁜 사람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반대로 항상 주변을 신경 쓰며 당연하다는 듯이 타인을 돕는 좋은 사람도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 관련 법률 상담으로 찾아오는 이들인데 그들 주변에는 역시 비슷한 좋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사귀면 자연스레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잔뜩 늘어납니다. 좋은 사람들 뿐이니 당연히 다툼이 적습니다. 게다가 곤란할 때는 주변에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뿐이지요. 그러니 항상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도 잘 풀립니다. 근심 없는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필요한 원조를 받으니 쉽게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나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곧잘 사기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마음은 항상 경계심과 불안으로 가득하겠지요. 좋지 못한 기분으로 지내는 사이에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고 결국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겠지요. 남을 속이거나 다치게 해서 한때 큰 돈을 번다 해도 언젠가는 역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다쳐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불행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좋은 운을 부르고 싶다면 좋은 사람과 어울리세요. 변호사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조언입니다. 소매치기와의 인연이 소매치기만 모이게 한다. 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걸까요? 정말 그럴까 하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저도 이런 신기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신출내기 변호사 시절의 일입니다. 일이 별로 없어서 솔직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묘한 인연으로 알게 된 부동산 중개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제게 일거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소매치기의 변호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니까 상대방이 범죄의 가해자이건 불쌍한 피해자이건 똑같이 의뢰자의 대리인으로서 변호해야 합니다. 오히려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공평한 재판을 해야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역할이자 의무로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소매치기라도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일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기쁘게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착수금을 받고 변호를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성공해 보수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지요. 그러자 그 지인이 다음 일을 소개해 주었는데 어째서인지 또 소매치기의 변호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소개해 주었지만 전부 소매치기의 변호뿐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정체는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한 소매치기 우두머리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의뢰는 의뢰고 소매치기에게도 변호인은 필요합니다. 소매치기의 변호만 소개받았다 해도 변호사로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이전까지는 제 주변 사람 중에 소매치기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어느새 주위에 소매치기가 가득해졌으니 이 엄청난 변화에 제 자신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점점 더 소매치기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이미 10건 이상의 소매치기 사건을 변호하고 있었기에 어느새 제게는 소매치기 전문 변호사라는 평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칭 부동산 중개인이지만 실은 소매치기 두목이었던 그 남자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소매치기 사건의 변호 의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소매치기 사건을 맡고 그들을 알게 된 후로 소매치기 지인이 갑자기 늘어났던 것입니다. 소매치기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소매치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범죄자와 같은 마음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변호사라는 직업적인 범위 안에서 알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대로 소매치기 전문 변호사가 된다 해도 제가 불행한 인생을 보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에 저는 젊었고 무엇보다 소매치기라는 특정 사건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 다양한 사건을 맡아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기에 그 후로는 소매치기 사건 의뢰는 거절했습니다. 이후 소매치기 사건은 한 건도 맡지 않았지만 그대로 계속했다면 지금쯤은 아마 일본에서 가장 소매치기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계기가 단 한 남자를 알게 된 일 때문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부디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